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대 그리스 역사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사는 아테네의 민주주의, 철학자들의 사상, 장엄한 건축물들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과연 그 화려한 문명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들은 그리스의 일반 농민들, 장인들, 그리고 노예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 문명을 떠받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의 작은 섬들과 해안 마을에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농민들이었죠. 과거 미케네의 문명의 화려함은 이미 전설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폐허가 된 궁전터를 보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마을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었고,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찬란한 문명과도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였죠. 그 시절 농민들의 삶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없었고, 손으로 만드는 기술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자주 찾아오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8세기경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철 농기구는 청동 농기구보다 훨씬 견고했고, 더 많은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효율적으로 곡식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이나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상업도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문자의 등장입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이 전해준 알파벳을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맞게 개조한 것이죠. 이제 농민들도 조금씩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가 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거의 모든 주민층의 생활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됐다고 할 정도였죠. 농민들의 집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나은 농기구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옷도 더 따뜻하고 튼튼한 것을 입을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기근이 찾아오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같은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침입해 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발전 과정에는 중국이나 인도와 다른 독특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문명들과의 접촉이었죠. 페니키아 상인들은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누비며 무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앞선 기술과 지식이 그리스로 전해졌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지식을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그리스 청년들이 중동 지역의 용병으로 일하거나 그리스 망명자들이 이집트나 바빌론의 도시에 거주하면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접촉은 그리스 문명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었죠. 두 번째 특징은 지형적 조건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문명이 비옥한 강유역에서 발전한 것과 달리 그리스는 산이 많은 지형이었죠. 이것은 농업 확대에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평야 지역에서는 숲만 개간하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지만 그리스의 산악 지형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8세기 초까지는 새로운 기술로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토지 부족 문제에 직면한 그리스 농민들은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바다 너머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죠.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 농민들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지중해 곳곳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게의 주변의 섬들, 소아시아 해안, 흑해 연안,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심지어 멀리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까지 진출했죠.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좁은 땅에서 굶주리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죠. 이주와 함께 무역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본토에서 만든 물건을 식민지로 보내고
식민지의 특산물을 본토로 가져오는 활발한 교역이 시작된 것이죠. 특히 아테네에서 만든 도자기는 지중해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테네의 도공들과 장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바쁘게 일하게 되었죠. 원래 농민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기원전 6세기 무렵이 되면 그리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고립된 농촌 마을들은 활기찬 도시국가들의 네트워크로 발전했죠. 도시국가들은 서로 경쟁하기도 했지만 무역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알파벳을 사용했고 언어도 방언 차이는 있지만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죠. 종교적 관습도 비슷했고 올림픽 같은 공동의 축제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번영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제의 확산이었죠. 토지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리스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농민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나면 남는 잉여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먹여 살릴 가족이 없는 성인들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많은 잉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바로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는 값싼 방법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말에 노예 한 명을 사는 비용은 자유민 장인의 1년 임금의 절반도 안 되었으니까요. 물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노예들은 주로 지배자의 개인적인 시중을 드는 일을 했죠. 정작 농업과 수공업은 반자유민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달랐습니다. 노예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투입되어 사회 전체의 잉여를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했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가족의 본질적 구성 요소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코린트의 한 왕은 노예와 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필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것은 노예가 그리스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노예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지중해 각지에서 전쟁 중에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남부에서도 노예들이 끌려왔죠. 노예 주인들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노예들을 섞어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예들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워져서 반란을 일으키기 힘들어지거든요. 노예들은 그리스어로만 간신히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의 저항은 주로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도구를 고의로 부순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이런 소극적 저항도 그리스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봐야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처럼 늘지 않았거든요. 흥미롭게도 스파르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비교적 비옥한 내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대신 농노와 비슷한 헬로트라는 농민들을 이용했죠. 헬로트들은 노예와 달리 가족과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대신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바쳐야 했죠. 스파르타 시민들은 농업이나 수공업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오직 군사훈련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이 검소한 생활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도 잉여를 얻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노예와 자유민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자유민들 사이의 계급 투쟁도 치열했습니다. 한편에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넓은 땅을 소유한 부유한 지주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소농과 장인들이 있었죠. 소농들과 장인들도 한두 명의 노예를 둔 경우가 많았지만 그들은 노예들과 함께 직접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생활 수준은 부유한 지주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초기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아직 과거의 전통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전통적인 족장 가문에서 나왔고 혈연 관계가 사회적 의무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고 노예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 규범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전통적인 귀족 가문들은 특권을 누리는데 왜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지 불만이었습니다. 한 역사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권력층 사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갈등은 모든 기회를 통해 표출됐다. 그들은 땅과 유산을 두고 다투었고 장례식조차도 더 호화스럽게 치르려고 다투었다. 결국 많은 국가에서 왕정이 무너지고 부자들이 지배하는 과두제가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부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기존 지배자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서 더 많은 잉여를 짜내려고 했죠. 과두제 정부는 해군 유지비 같은 국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농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자주 찾아오는 흉년이었죠. 흉년이 들면 대부분의 소농들은 세금을 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부자들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빚을 못 갚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 농민들을 채무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자들로 구성된 법원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죠. 과두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쌓이자 곧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종 상층 계급 출신의 야심가들이 나타나서 시민들의 분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죠. 이들을 참주 또는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토지를 재분배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죠. 당연히 부자들은 화가 났지만 일반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자들도 근본적으로는 계급 분화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기존 체제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했을 뿐이었죠. 특히 아테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더욱 강해져서 훨씬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두제와 독재 정치 모두 민주주의로 바뀐 것이죠. 물론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와는 달랐습니다. 노예와 여성, 그리고 외국인들은 정치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죠. 그리고 부자들이 재산을 독점하는 것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가난한 시민들이 부자들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기원전 594년 솔론 시대 이후 아테네에서는 채무 노예제가 금지되었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가 법률 제정 권한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권력을 제약당한 상층 계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폭도들의 지배라고 비난했고 하층 계급에게 양보한 상류층 인사들을 거짓 선동꾼이라고 매도했죠. 데마고기라는 말이 바로 이때 생겨났습니다. 상층 계급은 말로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고 성공하면 철저한 반혁명을 일으켰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상층 계급에게 일반 시민들이 갖지 못한 군사적 수단을 구매할 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력 부대는 비싼 갑옷과 무기를 갖춘 중장 보병이었죠. 이들은 모두 대지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 역사는 부유한 지주들이 민주정치에 맞서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종종 성공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부분적으로 예외였죠. 아테네는 상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군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가난한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노를 젓는 일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민주정치를 혐오하던 아테네의 부자들도 가난한 시민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후 과두정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2번 있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죠. 기원전 5세기 말부터 30년간 지속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쟁은 동시에 각 도시국가 내부에서 민주정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계급 투쟁과도 맞물려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동맹국들의 상층 계급 중에는 스파르타의 승리를 은밀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스파르타가 이기면 민주정치를 전복할 명분이 생겼거든요. 스파르타는 마치 1930년대의 파시스트 이탈리아나 나치 독일처럼 특권층이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의 상층 계급들이 스파르타를 지지했던 것이죠.
이 긴 전쟁은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고 장인들은 일거리를 잃었죠. 특히 아테네는 스파르타군의 공격을 피해 성벽 안으로 피난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했거든요. 가난한 시민들이 노를 젓고 싸워야 했으니까요. 흥미롭게도 250년간의 사회 격변과 계급 투쟁은 그리스 문화와 사상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확신들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는 사회 격변의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 한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을 그려냈기 때문이죠. 아이스킬로스의 비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립하는 도덕 규범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바로 낡은 사회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충돌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어요. 철학도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신화와 전통으로는 더 이상 복잡해진 사회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철학자들은 진리와 삶의 목표, 인간 행동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객관적 토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피스트들과 회의론자들은 결국 모든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어요. 플라톤은 이것을 보고 진리가 인간의 직접적 경험 너머에 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철인들만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중시했어요.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는 더 나아가 세계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발전시켰죠. 이런 다양한 철학적 사조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 사회가 격변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같은 거대한 제국들과 달리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거대한 관료기구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역동적이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시민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이것이 바로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단결해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대부분 강제로 동원된 농민들이었지만 그리스 병사들은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싸웠거든요. 150년 후에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이나마 발칸 반도에서 인더스강까지 뻗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죠. 알렉산더의 제국은 그가 죽은 후 분열되었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왕조들이 중동과 이집트를 계속 통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과학과 철학이 이 지역의 오랜 문명과 만나 더욱 발전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새로운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년에 유클리드가 기하학의 기본 정리를 정립했고 조금 후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지름을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냈죠. 기원전 150년 무렵 히파르코스는 삼각법을 개발해서 멀리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했고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300년 후 프톨레마이오스는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정교한 모형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과학적 성취들은 나중에 인도와 중국 그리고 7세기부터 12세기까지의 아랍 세계에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1000년이 지나서야 다시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그리스를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한 철학과 예술, 웅장한 건축물 뒤에는 수많은 일반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리스 농민들은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바다 너머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장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며 그리스 경제의 토대를 구축했죠. 아테네의 도자기가 지중해
전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뛰어난 기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 문명의 어두운 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에서 떨어져 나와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이들의 희생 없이는 그리스의 번영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서로 연대하기 어려웠지만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소극적이나마 그들의 저항은 그리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생산성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리스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자유민들 사이의 계급 투쟁이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과 소농, 장인들 사이의 갈등은 그리스 정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과두제에서 민주제로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부자들의 횡포에 맞서 싸웠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노예와 여성, 외국인들은 배제되었고 경제적 불평등도 그대로 두었죠. 이것은 당시 그리스 민주주의의 분명한 한계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문화적 성취들도 이런 사회적 격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나 비극 작품들이 그토록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 이유는 그것들이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 고민과 갈등을 반영했기 때문이었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의 신화와 전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현실 앞에서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를 일반적인 정치사나 문화사가 아닌 민중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왕들과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농민들과 장인들,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훨씬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는 소수 엘리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민중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문명의 발전은 언제나 일반인들의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사회 발전은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죠.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배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스의 노예제가 생산성 향상을 막았던 것처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스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끊임없는 투쟁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도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의 투쟁과 희생을 통해 쟁취한 것입니다. 민중들의 역사는 로마를 거쳐 중세와 근대를 지나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소수 상층부가 아니라 언제나 일반인들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